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또 진행자 빠숑입니다.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년 소장이고요. 오늘은 아마 빠숑의 세상 답사기 역사상 가장 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고요. 제가 정말 삼고초려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신 이유는요. 제가 올 초에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하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랑 이게 좀 같이 갈 때도 있고 반대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좀 니즈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궁금해서 진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진짜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셨고요. 네, 저 빠숑의 세상 답사기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지금 양천 갑이시죠? 갑입니다. 네, 양천 갑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희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바타나 그런 거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 진짜 저렇게 하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몸들 거나 모르겠는데. 저는 빠숑이라고 그래서 이게 프랑스 분인 줄 알았어요. 네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같은 여당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같은 의견을 내서 같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정책과 조금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부 정책을 살짝 좀 질타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 당내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조금 소명하고 싶은 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목표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목표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까지의 방법이 저는 좀 다소 좀 시각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좀 실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말씀 주셔도 돼요? 현재는 결과적으로 실패죠. 그래서 계속 어쨌든 우리 동네 저는 이제 반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기사를 봤는데 집 팔라 공고에도 속표나 무소유 여당 의원들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순수하고 선의가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귀결되면 이건 좀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시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모셨고요. 아무튼 좀 과감 없이 솔직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님분을 이렇게 옆에 모시고 처음 여쭤봐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정말로 바빠요. 국회의원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역의 현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천갑에 이제 부동산 현안 관련된 중심의 현안이 많은데 그 지역의 현안 민원 요 꼭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이 또 매우 바쁩니다. 정말 국회의원은 한 1월 정도 빼놓고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이제 국회가 잡혀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8월부터는 정말로 국정감사와 예산 법안이 들어가서 8월, 9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정감사 할 때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놀고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국회의원분들 계시니까 진짜 바쁘신 거 알거든요. 보좌관님들도 거의 밤새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또 정책도 만드셔야 되고 대안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상임위원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상임위원회 하세요? 저는 국토교통상임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교통 쪽 보면은 선박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 철도, 도로, 대중교통 이런 도청반적인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과 국토면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토 계획, 도시 계획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아, 그 저희 방송에서 진짜 딱 필요한 분을 모신 거예요. 딱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 봐도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아, 그렇게 또 평소 때 이런 또 연구를 하시고 그 법안도 만드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 때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공도 저는 이제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혹시 저기 그 전공 그러니까 그 박사 학위 논문인가요? 예, 어떤 거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아, 진짜요? 예. 이게 굉장히 스마트 시티란 말이 옛날부터 연구를 하셨던 거네요. 최근에 나왔던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학위 자체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요. 네. 예, 논문은 최근에 썼죠. 아, 예.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스마트 시티가 뭘까요? 저 원래서 매일 보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자꾸 감이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스마트 하면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이테크놀로지, 그렇죠. 예, 네. 아주 고도화된 ICT 기반의 그런 기술을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고, 또 하나의 스마트 의미는 놔두니까 알아서 저절로 잘 되더라. 아, 똑똑하게. 뭐 AI 이런 기능이 그렇죠. 들어간.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지속 가능성. 네,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있어서요. 네. 이런 좀 하이테크놀로지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ICT 기반의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에 적용해서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혁명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이 몰라보게 아주 도약하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4차 산업의 어떤 이런 요소 기술들을 가장 잘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켜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많이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생겼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로 현실화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라는 제안을 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 시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오랜만에 평가합니다. 들어보네요. 창조경제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는데 정책의 컨셉이라든가 방향성, 내용 이것은 매우 좋았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뭐 제도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이 뒷받침 못했던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도 어찌 보면 전 정부 당시 어떤 창조경제와 비슷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넘어지지 않고 성장하고 지속화되려면은 스마트 시티라는 그 실증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도시에 적용하고 할 때만이 실증적인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유치해서 보기에는 세종시하고 부산시를 좀 그렇게 좀 시범 도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럼 이제 세종시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좀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걸로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걸로. 이게 스마트 세종시하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의 스마트 시티만으로 오로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데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 두 도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IT로 발전한 미국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통상 그 기성 도시에다가 조금씩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기도 조금 힘들고 기술을 적용하기도 뭐 사유재산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도시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데 완전히 백지 상태의 맨 땅 위에다가 이것이 스마트 시티다라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도시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다음에 ICT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인프라는 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뛰어난. 그다음에 이제 도시 축조 기술 또한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축조 기술과 이런 ICT의 인프라와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우리가 좀 가시화된 것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먼저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부산, 이제 부산이 예. 먼저 이제 부산 먼저니까. 예, 부산에서 벌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요게 아마 한 내년 말이면 완성이 될 텐데 한 80만 평 정도 규모로 네. 두 도시가 출발을 하는데요. 예. 주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라든가 증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되고 네. 그다음에 세종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그걸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그리고 이 두 도시에 이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도시에서는 실제로 규제에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규제에 상관없이 그렇죠. 여기서는 마음껏 다양한 기술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 되면은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수출인데요. 이게 한 내년 말에 완료가 되면 인구도 우리 마스원 프로젝트처럼 한 2만 명 정도 선착순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인구도 받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게 사람이 거주하면서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또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이 생길 텐데 여기서 발생되는 노하우는 감히 어느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실증적인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던 기성 도시에 이 실증적 결과들을 이제 적용해 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그러려고 도시 자체가 뭐 전 세계 GDP의 80%가 도시에서 창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외에다가 수출할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예, 저도 그냥 우리나라가 어차피 이제 자본도 없고 나라도 또 좁기 때문에 수출 위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첨단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낸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저희가 제조 베이스로 수출을 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인력으로 그 경쟁하는 쪽이랑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첨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는 저희가 또 부동산 개발 능력도 있고 IT 능력도 있고 합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도시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제도도 포함되어 있고 기술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 의료 모든 문명이 포함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게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한국형으로 표준화시켜서 이것을 해외에 전파하고 확산시키고 수출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안이 이제 부동산 이제 문제일 텐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지난주에 220 대책 나오면서 19번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이 성공했으면 대책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올 필요는 없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하고 정책하고 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좀 단적으로 먼저 표현하면, 단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영역과 대상과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 트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은 공급자. 저는 이제 공급자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카르텔. 공급자 투기 수요가 1차적으로 발생되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 수요자의 어떤 투기 수요가 2차로 발생되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보면 금융 건설사,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은 한 10% 정도만 있으면 되죠. 총 공사비에.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은행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건설사 자체도 하도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령 이제 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돈은 은행에서 대주고 건설은 밑에 하도 업체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카르텔이 이제 저는 아주 견고하고 알게 모르게 정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공급자 카르텔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한 셈일 수도 있겠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저는 오히려 이 부동산 투기 발생 수요에
책임이 없지 않다. 이런 발언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기 신도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의도는 이거죠. 수도권 서울 주변에 3기 신도시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녹지 비율도 한 30% 높이고 예타 면제에서 교통도 서울과 상당히 원활하게 그러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녹지 공간도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정부의 목표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50%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공공임대주택은 한 30%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민간 분양이에요. 민간 분양이면 정부가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서울의 재건축 이게 민간 분양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공이라는 거, 인증마크를 주는 거네요. 오히려 또 공급자 카르텔에 또 이렇게 좀 노란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결국은 이거죠. 물건을 판 사람이 이익을 보겠죠. 아무래도 산 사람보다는. 그렇죠. 그럼 물건을 판 사람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 사람은 그것을 사고 또 이것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나도 비싼 돈으로 샀으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익을 조금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로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카르텔에 대해서 먼저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도꼭지 잠가놓고 물을 퍼내야지 수도꼭지 다 틀어놓고 물 퍼내면 그 물이 나가겠습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공급자 투기 수요는 중장기적인 거고 수요자 투기 수요는 이제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자꾸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중장기적인 프레임은 그냥 참 버티면 됩니다. 중장기니까 이거 버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이러잖아요.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한 2주 뒤 뭐 일주일 열흘 뒤에 이렇게 시장 반응을 보잖아요. 이거 자체가 바로 단기적 대응이라는 반증이죠. 사실은 부동산의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이게 뭐 정책실장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오르기도 서서히 올라야 되지만 내려가는 것도 서서히 내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뭐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기반에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단기 대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30년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하드웨어는 한 80년 이상 가는데 소프트웨어 안에 내장재가 수명이 한 3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루이비통 가방 사면 가방은 멀쩡한데 자크가 고장 나니까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된 상품이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 수요자들이 얼마나 새로운 물건들을 또 좋아합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참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입맛에 맞는 이런 상품이 또 출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물건을 늘리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보면 60% 이상 대규모 공동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것이 70% 80%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공급자 중심으로 흐르는 이 흐름을 뭔가 좀 대응하고 규제하고 여기에 대한 뭐 좀 틀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요. 그죠. 이거 아주 중장기적인 프레임이고 그래서 요 30년짜리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러잖아요. 30년을 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자는 아주 편한 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 건설사들이요. 해외 나가면은 상당히 그 하도 업체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엔지니어링 중심이 아니라 시공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 2조 4천억짜리 공사인데 아멕이라는 영국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죠. 정말 몇십 명이 자대구 줄거가지고 설계하고 PM하고 PF해서 1조 2천억 가져갔죠.
여기 뭐 수익률이 뭐 한 30-40% 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물산으로 하고 있는 컨소시엄 그 시공업체인 우리나라 업체가 또 나머지 절반인 1조 2천억 가져갔는데 이것은 수익률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이 공급자 카르텔을 계속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미군단 같은 작전 세력이 아니라 개미군단 같은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개미군단 보고 당신 작전 세력이고 주가 조작 세력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자꾸 부동산 투기 세력이다 이러면은 일반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다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가 이제는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부가 오히려 추진하는 정책에 또 무슨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물론 수요 시장에서의 어떤 투기 수요 이런 것도 막을 필요는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더 중요한 본질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죠. 아,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이게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대기 수요로 바뀔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기 수요를 좀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좀 공급자적인 측면이 좀 공급적인 게 필요할 텐데 사람들은 지금 새 아파트를 희망할 거잖아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런 수요를 해결할 정부의 좀 그런 생각들도 있긴 한 건가요? 지금 보면 계속 공급을 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 시작은 이거죠. 그 실제로 그 개헌을 하려다가 이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개헌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개헌 내용에 보면은 이 주거권이 신설돼 있습니다. 정말 의식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권을 신설했다는 거. 그게 이제 결국 주택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지대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대에서 결국 모든 게 발생되는데 이 지대에 모순된 이런 잉여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제하면서 격차를 줄이겠다. 결국은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도 늘리고 뭐 다양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법에 있어서는 조금 정부가 이제는 시선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저는 일단은 한 방에 큰 틀에서 한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30년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요 상품이 문제다. 이 상품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해외 나가 보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와 이제 이런 주택 형태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사진도 찍고. 그러나 갑자기 우리나라에 오면은 편리하긴 하지만 아파트들이 쭉 질비하게 서 있으면은 그거를 와 멋있다고 막 사진 찍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소 도심 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놔두면 계속 60%에서 70% 80% 늘어날 텐데 이런 30년짜리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앞뒤가 맞는 상품으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현재 서울은 60%의 아파트가 이미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게 수직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민간과 정부가 공공이 저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빅딜을 해서 일단 주택 상품 자체를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은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H빔 철골 구조 형태의 아파트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고층 주상복합 그런.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수명이 한 100년 이상 가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내장재도 리모델링해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골목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바꿔도 되니까. 그렇죠. 재건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모순되지 않는 그런 주택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관 자체도 상당히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멋이 있고 심미적 측면에서도 괜찮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용적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주로 한 3종 250% 정도 되는 거를 차라리 이제 상업 부지
화시켜서 한 1000% 이상 정도 줘서 오히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건폐율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지 면적이 줄면 나머지 부분은 정부 공공과 이렇게 좀 딜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공공기업 한 부분은 공공기업 한 대로 그다음에 아파트를 초고층을 건축하지 않는 또 본인 소유의 땅도 역시 뭐 일종으로 낮춘다든가 해서 이것을 큰 숲과 공원, 녹지로 이제 묶어두는 그래서 공공이 용적률을 허용해주고 공공부지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죠. 모든 것이 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확보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를 보면 지방 정부도 보면 자꾸 땅을 팔아서 개발을 합니다. 공공부지를 점차 늘려가야 되는데 공공부지를 점차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젠틀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공부지가 없는데 당연히 공공임대주택도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민간 분양할 때 딜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인들이랑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들하고 계속 딜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가 자꾸 공공부지를 줄여가는 것 자체, 그다음에 30년짜리 모순된 주택을 자꾸 허용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정부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채질하는 걸 수도 있다. 이것은 다만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이제 그렇게 관성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주거 환경도 좋아질 뿐더러 네덜란드나 이런 북구 3인주의 국가들 보면은 걸어서 한 10분, 자전거 타고 5분 거리 내에 녹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공부지도 확보하고 녹지도 많이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조금 더 튼튼한 합리적인 주택으로 형태를 바꿔주고 물론 공급자도 그렇고 소유자도 그렇고 단기간에는 주택시장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